생각하다가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너 골든릿 드리고 갔다고 했던 생각이 그래? 자, Effective Nuclear Charge 우리말 번역은 유효 핵전. 유효 핵전화죠. 이거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일렉트론 아톰인 다전자 원자 중에서 가장 그 간단한 모델인 힐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힐륨은 핵전화가 몇 플러스겠어요? 핵전화가 2 플러스겠죠. 양성자가 2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입자가 3개가 있는 거고요. 인력, 청력으로 연결된 입자가 3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핵하고 전자 사이는 인력이, 전자하고 전자 간에는 청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인력 청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자가 3개가 넘어서게 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시켜준 결과 어떻게 해주느냐, 핵전화 보이시죠? 핵전화가 2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1.7로 바뀌죠. 그래서 2를 1.7로 바꾸고, 그러면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1.6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1.7이냐?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건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2를 1.7로 바꾸었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요 1.7과 같은 이런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Z effective, 우리말 번역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를 어떻게 쓴다? Z effective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로 표시를 하고, 유효 핵전화를 저렇게 도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준다? 전자와 전자 간의 청력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까 원 모델에서는 핵과 전자 간 인력, 전자와 전자 간 청력 보이시죠? 요것을 다 고려했었는데 새로운 모델에서는 청력을 없애버리고 핵전화를 줄이는 일을 해버린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모델에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그럼 위치 에너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 요런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앞선 수식하고 살펴보시면 핵 전하의 크기를 줄인 만큼 그들 사이의 청력의 상호작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엇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위치 에너지가 비슷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비슷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 청력을 무시하면서 계산의 편의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핵전화를 그대로가 아니라 줄여야 그 위치 에너지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저 위치 에너지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Z effective 유효 핵전화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트리 폭 메소드라거나 뭐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코딩을 시켜가지고 저 숫자를 구해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의 수치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숫자를
구해내는 코딩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 학자들이 저 유핵전화를 전자들 각각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을 해 둔 거라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면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끝난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 교재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47페이지. 교재 47페이지 보세요. 교재 47페이지 찾았어요? 네. 교재 47페이지. 희건아 교재 가지고 왔어요? 네. 자, 교재 47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교재 47페이지에 보시면 표사가 나오죠. 찾았어요? 네. 표사를 보면 원자번호 1에서 36 사이에 원소들의 유효핵전화 쫙 나와 있죠? 네.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알아낼 때 그 학자들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싹 다 알아낸 거야. 그럼 사실은 이러한 이것을 알아내는 계산 방법은 사실 매우 수리적이고 물리학적이고 뭐 그다음에 전산적이겠죠. 그 사실은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이렇게 구해놓은 숫자들을 가져다가 그냥 정성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시겠죠? 그게 이제 화학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거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래서 4. 자, 네 번째 이제 유효핵전화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게 쉴딩 팩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쉴딩 팩터.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가림 인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가림 인자. 가림 인자. 그러면 저 가림 인자 얘 어떻게 표기하냐면 시그마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시그마. 보이시죠? 가림 인자라고 쓰고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의 이제 정의가 뭐냐? 시그마라고 쓰고 의미는 Z 빼기 Z 이펙티브. 요게 저 가림인자의 정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저 2번 원소 힐륨에 대해서 정의를 적용을 해보자. 그럼 이 힐륨의 원자번호는 몇 번이에요? 자, Z가 뭐죠? Z는 뭐야? Z는 그냥 원자번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힐륨의 원자번호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리고 뭐 어쨌건 계산했다고 치고 계산한 유효핵전화가 얼마예요? 1.7이죠. 조금 더 자세한 값은 1.688이에요. 알겠죠? 좀 더 자세한 값은. 물론 뭐 이런 거 외울 수는 없어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면 이걸 구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근사적으로 유효핵전화를 대강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엔 했었는데 새로운 교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교사가 언급하면 해보고요. 뭐 아니면 뭐 넘어가도 되고. 어쨌거나 이 유효핵전화가 1.688이라면 요 계산한 그 값 얼마쯤 나오겠어요? 얼마쯤 나오겠어요? 3.2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0.3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0.3 정도 나오겠지. 이 0.3을 요 현재 이 시스템에서의 쉴딩 팩터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쉴딩 팩터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바로 전자, 간, 청력 요것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수식을 구성을 할 때 청력을 없애면서 그 덕에 핵전화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력이 전체 위치 에너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의 요소가 바로 가림 인자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저까지 쓰시고 그 다음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겁니다. 자, 이거 줄게요. 줄게요. 수능에서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3. 주기적 성격입니다. 주기적 성격. 요 유액전하의 주기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반적 경향성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네모 반듯하게 그린 게 그냥 뭐 주기율표라고 합시다. 주기율표 아시죠? 주기율표?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주기율표가 완전 저렇게 반듯하게 생긴 건 아닌데 대강 그리면 저런 정도잖아요. 네.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가로줄을 1쪽, 두 번째를 2쪽 이런 표현 쓰는 거 알죠? 네. 그러다가 13, 14, 15를 해서 마지막이 몇 쪽? 18쪽. 18쪽.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뚜두두두두두두 대강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가로줄은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가로줄은 일주기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뭐 대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주기 첫 번째 원소는 누구죠? 일주기 첫 번째 원소는 슈쇼. 그 다음 마지막 원소는 힐륨. 그 다음 2주기 첫 번째 원소는 리튬. 2주기 마지막 원소는 니온이죠. 3주기 첫 번째 원소는 소듐이고요. 그 다음에 3주기 마지막 원소는 알곤. 그 다음 4주기 첫 번째 원소는 포타슘, 4주기 마지막 원소는 크립톤. 뭐 주기율표가 대충 저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효액전하의 그 성격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건 다른 주기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네. 실제 데이터 어디 있다고요? 교재 47페이지에 있는데 그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표 보시면 정말 이렇게 돼요. 쭉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수소보다 힐륨이, 리튬보다 니온이 뭐냐면 유효액전하가 커집니다. 알겠죠? 커집니다. 실제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격은 요런 식의 동족. 요거는 이제 동주기겠죠. 같은 동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전하가 커지고 동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또 유효액전하가 커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냥 원자 그 핵 자체가 전하에 크니까. 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주기율표의 가장 전반적인 경향성은 뭐냐면 유효액전하는 커진다는 거예요. 언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저 유효액전하의 가장 큰 성격이에요. 가장 큰 영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꽤 그럴듯한 게
보시다시피 원자 번호에 비해서 유효액전화는 무조건 더 작아요, 무조건 더 커요. 무조건 작아요. 얘는 대소비교를 하면 이거 무조건 이쪽이 더 작아지거든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간 청력만큼 원자 번호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유효액전화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전자 간의 청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왜?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무조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핵이 전자를 잔뜩 끌어들여서 다전자 원자가 실제로 우리 우주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핵이 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보통의 원자들에서는 무조건 더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 간 청력이 있겠지만 원래 원자 번호가 커서 핵 전화가 크면 유효 전화도 커진다.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수능에서 이제 억수로 많이 나와요. 지금 요런 게 수능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수능에서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바로 두 번째 전자배치. 자, 그래서 뭘 한번 표기해 볼 거냐면 Y축을 유효핵전화 그리고 X축을 원자번호. 그래서 원자번호에 따라서 유효핵전화를 그려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게 1,1인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1,1인 애가 있어요. 바로 수소겠죠. 네. 자, 수소는 예를 들면 수소는 호흡 가림인자가 얼마일까요? 0. 가림인자가 0이라는 거 알겠죠? 왜? 전자가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기가 수소일 때 2번 원소가 누구겠어요? 2번 원소가 누구겠어요? 힐륨일 거 아니야. 그 힐륨의 유효액전화가 대강 아까 봤던 것처럼 1.7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3번의 리튬부터 해서 4, 5, 6, 7, 8, 9, 10 하면 이야 이렇게 됐다가 11, 12, 13, 14, 15, 16, 17, 18 하면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효핵전화의 경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각각이 누구냐? 바로 3번 원소 누구죠? 3번 원소가 리튬입니다. 10번 원소가 누구죠? 니온입니다. 11번 원소가 누구죠? 소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원소가 누구죠? 아르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바로 를 경계로 여기까지가 1주기 원소고요. 여기는 2주기 원소고 여기는 3주기 원소라는 거 아시겠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커진다고 했어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액전화 커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역전되는 위치가 있어요. 이상하게 역전이 돼.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디서 어디로 갈 때 역전이란 얘기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그 다음에 10번에서 11번으로 갈 때 유효액전화가 팍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뭐만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이 바로 뭐냐? Z번 18쪽 원소보다
Z 플러스 1번 1조 원소의 유효핵전화가 더 작게 나타나는 묘한 예외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그래프 상에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힐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리온에서 소듐으로 갈 때, 알곤에서 포타슘으로 갈 때, 요때만 감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실 왜 이러냐? 이유 안 중요해요. 이유 잘 묻지 않아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건 전부 다 수능형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유 절대 묻지 않아요. 뭐 그럼에도 굳이 이유를 하나 만들어 붙여보자면 18쪽 원소는 완전히 채워진 전자 배치죠. 맞나요? 네. 18쪽 원소는 완전히 채워진 전자 배치죠. s오비탈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8쪽 원소는 s오비탈에 전자 2개 배치되어 있고 p오비탈에 전자 몇 개 배치되어 있어요? 6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채워진 전자 배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ns2 np6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ns2 np6 이런 꼴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채워진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가림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가림 효과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가림 인자 시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이 가장 최대로 커지는 상태가 18쪽 원소 전자 배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하나 더 증가하면 이 바깥쪽에 n+1 껍질의 전자 하나가 더 채워지게 되는데 그 녀석은 내부 껍질의 가림 효과가 너무 커져서 예상외로 유효핵전화가 팍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현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수능에서는 이런 경향성 뭐 혹은 이런 경향성의 선택지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완전히 채워진 전자배치에서 가림 효과가 최대가 되면 그때 유효핵전화가 되게 작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완전히 채워진 전자배치 가림 효과가 최대가 돼서 그 다음 1쪽 원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1쪽 원소 전자 배치는 ns2 np6 n+1s가 되잖아요. 이놈이 유효핵전화가 줄어든다고요. 얘가 가림 효과가 최대가 돼서 얘가 덩달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효핵전화가 팍 줄어든다고. 이 또 자려고 그러네. 좋습니다. 봤는데요. 불과 1m 앞에서. 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네. 뻔뻔하다.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지금 눈을 감고 안 감고 아니라 자기 지금 눈이 흐리멍덩하고 지금 그거는 제 항시 패시브예요. 좋아.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요거 이후에 내용도 있는데 뭐 오비탈 얘기는 후반에 할 것 같으니까 오비탈 얘기는 여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왜요? 아니에요. 엎드릴 수가 없네.